제목, 성매매 합법화와 성복지제도 도입 필요성. 유인원, 인간, 고릴라, 침팬치, 오랑우탄 중에서 유독 인간만 문명사회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인간 여성의 가임기를 숨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임기를 숨겼던 것은 처음에는 집에 같이 사는 남자 형제와 아버지들로 인한 근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문명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자 고릴라, 침팬치, 오랑우탄은 가임기가 되면 엉덩이, 즉 성기가 빨갛게 부어오른다. 내가 가임기가 되었다는 것은 형태와 냄새로서 수컷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오랑우탄의 이 가임기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 수컷이 거의 겁탈에 가깝게 씨를 뿌리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다. 이제 아이 오랑우탄을 키우는 몫은 모두 여자 오랑우탄의 책임이다. 그런데 사람은 여자가 가임기를 숨겨 언제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가 와서 임신을 시켜야 하는데 언제가 여성의 가임기인 줄을 모르니 계속 그 여자의 주위를 맴돌며 떠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사냥해온 고기나 채집한 음식들을 여자에게 바치게 된 것이다.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문명의 씨앗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우리 인간 여자도 만약 가임기가 외부로 표시가 되면 남자들이 겁탈해 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 버렸을 것이다. 정치는 여자가 해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타심이 필요하다. 여자는 아이를 잉태한 경험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이 새겨 있다. 그런데 남자들을 젊었을 때는 이 느낌을 얻기가 힘들다. 50이 넘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야 그때 서서히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느낌이 들게 된다. 인간 세상의 결혼 제도는 기본적으로 많이 다양하다. 그래도 가장 흔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일부일처제, 모노가미 그러나 일부다처제, 폴리지니, 일처다부제, 폴리앤드리 등 그 외 다양한 결혼 제도, 트라이어드는 3명이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삼각형 형태의 관계, 부인은 1명을 중심으로 2명의 파트너가 연결되어 있지만 두 파트너끼리는 연애관계가 아닌 형태, 그룹4는 3명 이상의 남녀가 평등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혼인 형태 등 다양한 혼인 형태가 그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에 따라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결혼 제도들과 인간의 도덕성과 깊은 연관을 두고 있다. 일단 남성 중심 북의사회와 여성 중심 모계사회의 도덕관을 비교해보자. 남성 중심 북의사회인 한국과 여성 중심 모계사회인 캄보디아를 비교해보겠다. 일전에 캄보디아에 파견되어 사업을 한 적이 5년 정도 있었다. 한국 사회에 살다가 캄보디아에 가면 놀라는 것이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숫자를 10진수를 사용하지 않고 5진수를 쓴다. 5진수, 즉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진행된다. 지금은 10수와 아라비아 숫자를 섞어서 쓰지만 전통적으로 고유한 5진수 체계와 숫자를 문제로 표현하는 독특한 글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환전이 매우 힘들어한다. 한국 돈을 캄보디아 돈으로 평가할 때는 일단 한국 원을 미국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다시 캄보디아 리엘로 바꾸어야 한다. 1달러가 내가 있던 2005년경에 4,000 리엘이었다. 헐! 둘째는 뒷돈을 주는 것이 일상적이다. 우리 회사는 캄보디아의 초고속 국가망을 한국의 EDCF 차관을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설계한 회사였다. 캄보디아 정부 측 주요 파트너가 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만나러 갈 때는 꼭 현금으로 $10,000 정보를 준비해 가서 드렸다. 부총리님을 만날 때는 $50,000 정도는 준비해 바쳤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훈센 총리를 단독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1,100,000, 그때 한국 돈으로 10억 정도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도덕한가 하고 놀랐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편견이었다. 캄보디아는 왕권과 자본주의가 반번씩 섞여 있다. 왕권 제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왕이 새롭게 나라를 세우던 침략하여 빼앗던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재편하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땅과 재화는 왕의 소유다. 그 땅의 일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산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왕에게 바쳐야 한다. 즉 이렇게 국가의 세금이 왕에게 모이게 되면 왕은 이것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캄보디아 국왕이나 훈센 총리가 지방에 시찰을 가면 쌀이나 어떤 선물이 가득 실린 트랙이 한 10대씩 따라온다. 주민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왕이나 훈센 총리는 쌀이나 선물을 그 방문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 당시 내 월급이 미화로 4,000달러 정도 타고 있었는데 우리 캄보디아 정보통신부 장관님이 2004-5년에 2,000달러였다고 들었다. 장관님 밑에 차관들이 한 10명 있고 차관님 밑에 분야별 에이전트들이 한 10명씩 있는 것 같았다. 이 에이전트들이 외부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차관에 올리고 다시 차관은 그 돈들을 모아서 장관에게 올리고 바치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야 나중에 총리가 그 모인 돈을 가지고 다시 국민에 분배하는 체계였던 것이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아, 캄보디아는 한국의 문화와 많이 달랐다. 내가 한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다. 영국 극제 제인 어스틴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썼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다. 의미는 이러하다. 내가 편견을 가지면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오만하면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셋째, 캄보디아는 리엘이라는 독자적인 화폐가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나라 화폐 리엘보다 미국 달러가 더 편안하게 유통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충격이었다. 심지어 외교사절이 와서 왕을 알려나는 광경을 TV의 뉴스로 보면 이런 장면도 나왔다. 외교사절이 100달러 미국 돈을 수북히 쌓은 쟁반을 왕에게 선물로 제공한다. 잠시 뒤 캄보디아 국왕은 은쟁반에 캄보디아 리엘을 수북히 쌓은 선물을 다시 그 외교사절에게 하사한다. 나는 이 광경에 놀라서 캄보디아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왜 너희 나라 리엘이 있는데 왜 미국 달러를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는가? 캄보디아 친구의 대답이 약간의 충격을 주었다. 답은 예전에 하도 전쟁이 많아서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의 돈은 쓰레기라서 사람들이 금과 미국 달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전쟁의 아픔의 결과였다. 전쟁이 자주 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통화의 크기가 엄청나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1월이 1달러였을 것이다. 이제 1,500원이 1달러 수준이니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다. 캄보디아는 그 당시 4,000리엘이 1달러에 해당했다. 베트남도 전쟁을 오래 치러서 1달러에 약 26,000동쯤 된다.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다. 장점도 있는데 캄보디아는 워낙 미국 달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외환 위기가 없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말이다. 넷째는 모계사회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엄마의 성을 따르고 첫째 딸이나 마지막 딸이 집안을 계승한다. 캄보디아 젊은 남자들은 대개 대릴 사위로 여자 집에 들어간다. 캄보디아는 웬만한 돈 있는 집안은 결혼식 때 하객이 한 3,000명 오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허례허식이라고 해서 한때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식도 1시간이면 식장에서 끝난다. 정말 빠른 민족의 결혼식 문화다. 대개 캄보디아의 젊은 남자는 결혼 전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화려한 결혼식 비용을 다 감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여자의 집안으로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것이다. 대리사위로 들어간 남자는 씨만 뿌리면 된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여성이 진다. 문제가 생겨 이혼하면 남자는 그냥 집을 나가면 되고 아이들 모두 여성 쪽에서 책임진다는 것이다. 남성 중심 부계사회에서 살아왔던 나는 이 결혼제도와 모계사회 시스템이 너무나 신기해서 캄보디아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내 캄보디아 친구가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놀랐다. 대답이 이러했다. 야, 네가 100년 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라. 잘 생각해봐. 너의 아들이 낳은 손자, 손녀가 너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확실한가? 아니면 너의 딸이 낳은 손자, 손녀가 너의 피를 확실히 물려받은 것인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애들은 내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가 낳은 것이다. 만약 며느리가 돌쇠, 즉 한국 고전에서 집안의 남자 노예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사이에서 연분을 통해 낳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 손자, 손녀는 내 피를 물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돌쇠의 자식을 남자 쪽의 자원을 통해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 딸이 낳은 손자, 손녀는 내 사위하고 사이에 낳은 자손이건 그 집 돌쇠하고 낳은 자식이건 모두 내 피인 것이다. 나는 이 대답을 듣고 감탄했다. 이 세상을 참 다양하고 재미있다. 함부로 나의 문화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지 나는 캄보디아에서 깊이 체험하고 나 자신을 반성시켰다. 최근에 캄보디아로부터 스캠 범죄가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벌어지면서 한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다.
그때 한국인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부도덕하냐고 혀를 내둘렀다. 캄보디아인 또는 직접적으로 정부의 관련들이 스캠 단지를 위한 건물을 제공하고 스캠 범죄 집단으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의외로 캄보디아인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사기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과 인프라만 제공했을 뿐인데 말이다. 위에서 과일 자판대에서 바나나를 훔쳐간 원숭이 이야기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모계 사회에서 출발한 캄보디아는 부계 사회가 가진 만큼의 도덕관이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시 그 도덕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모계 사회는 부계 사회보다 여성들의 인권이나 성적인 활동이 매우 자유스럽다.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가 이 모계 사회가 많이 있어 여성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는 의외로 자신의 몸을 파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아이게 생기면 그냥 여자 집에서 책임지고 기른다. 남자들도 대릴 사위로 여자 집안에서 살다 이혼하면 아이들을 모두 여자 쪽에서 기르고 남자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모계 사회는 도덕이 잘 발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매우 평화롭고 행복도도 부계 사회에 비해 상당히 높다.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동남아 여행 가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잘 풍요롭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느긋하고 평화로운가 감탄한다. 문화가 많이 다른 것이다. 모계 사회에서는 사위와 시부모 사이가 불화가 적다. 만약 사위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아이를 이 집안에서 기를 필요가 전혀 없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돌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캄보디아는 도덕도 발전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도덕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어떤 상인이 조판에 과일을 팔고 있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훔쳐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그것은 원숭이의 능력이라고. 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중국, 미국 등 부계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내 바나나를 훔쳐갔으면 잡아서 족을 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계 사회는 성적으로 아주 엄격하고 도덕이 매우 발전했으며 매우 소란스럽다. 부계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것을 매우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터부시한다. 끝없이 여성의 성적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한다. 도덕적으로 엄격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계 사회에서 도덕이 발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그것은 여자와 남성 간의 협약인 것이다. 여자는 한 번 아이를 가지면 한 5년 동안을 그 아이를 기르느라 아무것도 못한다. 그동안은 그 아이의 아버지인 남성이 경제를 책임지고 먹을 것들을 여자에게 바쳐야 한다. 대신 여자는 네가 경제적으로 나를 지원하는 동안 나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이다. 이것이 도덕 필요성의 본질로 나는 판단되었다. 성 독점성을 도덕 규범으로 서로 합의한 것이다. 부계 사회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불화도 많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고부 갈등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돌쇠와의 관계에서 낳은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도 돌쇠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질까 봐서 며느리를 감시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돌쇠의 아이는 시어머니 아들의 아이가 아닐 경우도 속아서 그 아이를 길러야 하는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지금이야 대부분 자식에 대해 DNA 검사만 하면 친자식의 유무를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모계 사회는 자기 딸의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사위의 아들이건 돌쇠의 아이건 모두 자신의 피이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 부계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시집을 갈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했다. 왜냐하면 딸과 딸이 낳은 외손주들은 모두 외조부의 피이기 때문에 그 외손주들을 기르기 위한 자산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 법체계에서 헌법, 민법, 형법 등등의 여러 법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별적인 사람으로서는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다른 영장류와 다른 생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속성이 하나 있다. 그것은 현세에서 저축된 자원을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 상속이요,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의 영속성이다. 바로 민법이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정리하는 법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난 사실 민법의 도덕성의 최고 합이라고 본다.
모계 사회가 평화로운 것은 자유로운 성생활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생활이 만족스러우면 매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고통이 낙보다 많은 시간과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생활을 통해 기본적으로 고통으로 벗어나게 한 메커니즘을 인류가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남성들은 성생활을 하지 못하면 매우 폭력적으로 변한다. 군대에는 대부분 젊은 남성 위주로 채우고 매우 강압적이고 항시 죽음을 염두에 두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성적인 에너지가 폭력성과 공격성으로 자연적으로 변하게 되어 이것을 적군에게 투사되는 것이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하자면 북의 사회는 사회가 소란스럽고 성적으로 아주 엄격하면서 도덕이 별전한다. 동시에 상속에 대한 엄격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 문명과 사회적인 부가 빠르게 발전하는 편이다. 동아시아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이 북의 사회이다. 모계 사회는 사회가 평화롭고 성적으로 자유롭다. 도덕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 상속에 대한 엄격성과 남성들의 도움이 적어서 문명이나 사회적인 부가 빠르게 발전하지 않았다. 동아시아를 보면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이 모계 사회에 매우 가깝다. 동양에서 기원전 3, 4세기 철학적으로 노자와 장자에 의해 창시된 도가사상, 서기 2세기에 장도령, 즉 장천사에 의해 종교적으로 확립된 도교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천국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자. 동양이 성리학 등 대부분의 종교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현세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미리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의 천국관 3가지.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 먹는다.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도자는 있지만 지배자는 없다. 같이 합의하여 추대하는 형식으로 지도자를 배출하고 필요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자는 주로 무력으로 공동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은 강제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 이상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있지만 억압과 통치의 지배자는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누군지 알지만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집단의 여러 남성과 여성이 자유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경우 엄마는 정확하게 알지만 이 여자를 잉태시킨 남성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다. 즉, 특정 남성이 특정 여성을 점유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인류 자손의 증대에 가장 좋은 효과는 일부 일처제 형태이지만 사실 다양한 성적인 파트너를 원하는 욕구를 가진 인간들을 위해선 집단적인 상관대가 사실 자연스럽다. 인간, 특히 남성의 폭력성과 공격성의 근원은 사유재산 제도와 여성의 성을 공유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위의 도교의 천국관에는 이런 인간적 자연스러움이 투영되어 있다. 사회주의는 1.0과 2.0이 있다. 바로 2.0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 1.0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는다고 정의된다. 그런데 사람은 서로가 가진 육체적 이적 능력이 다 다르다. 똑같이 일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사람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양만 분배받는다는 말인가? 사회주의 2.0은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가? 하지만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졌던 어떠한 나라도 사회주의 2.0, 즉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 예전에 사업차 베트남에 갔을 때 공산당 소속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었다. 술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주의 2.0, 즉 공산주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성성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좋지만 현실적으로 공산사회주의 2.0과 도교의 천국은 한 작은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구현할 수 있겠지만 현대의 국가 단위에는 구현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저 이상적인 천국의 한 형태에 해당할 뿐이다. 저는 인류 문명 발전의 시초가 여성의 가임기를 숨기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도교적 천국관을 이야기해오면서 자유로운 성생활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결혼제도는 남녀가 결혼 후 만들어내는 재산의 상속을 보장할 수 있지만 남녀의 행복한 성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오직 자신들을 짝만을 사랑하고 성생활도 둘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의 욕망은 다양한 성적인 짝을 갈망하면서 자유로움을 원한다. 모노가미 결혼제도는 인류의 자손을 효율적으로 길러내고 인류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는 공헌했지만 다양한 성적인 짝을 만나 다양한 자손을 퍼뜨려 진화적인 안정성을 원하는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제도이기도 한 것이다.
결혼한 사람이 타인을 욕망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야 라고 부르짖으면서 죄책감을 부추기는 종교가 늘어났다.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종교로 와서 신에게 빌고 너의 돈을 바쳐야 한다는 착복의 도구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왜곡시킨 것이다. 미스코리아 상 진선미의 의미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 우리나라 미스코리아는 어여쁜 여성을 뽑은 것인데 왜 1등의 상이 미가 아니고 진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진선미의 의미부터 이야기해보자. 동양 철학은 관계, 중용, 만물 6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내용과 전체적인 관련이 없어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서양 철학은 존재, 진선미, 행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양 철학의 주요 관심사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서양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존재론을 탐색하는 등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집착하며 나중에 과학과 수학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선미는 서양 철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인간관, 즉 진선미의 조화로운 인간이다. 플라톤이 처음 이야기했고 서양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칸트에 의해서 3대 비판서로 정립되었다. 진이란 진리라는 뜻으로 인간이 이성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칸트는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으로 정리했다. 선은 선한 행동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행동이 추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선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착할 선이다. 착할 선이라는 한문에는 위에 양뼈를 나타내고 밑에는 사람의 입을 나타내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양을 잡아서 여러 사람의 입에 골고루 나누어 주라는 뜻이다. 선한 목자라 양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목초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잡아서 여러 사람의 입에 넣어주라는 뜻이다.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써서 선한 삶에 대한 정의와 실천 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 미란 인간의 육체와 감정이 추구하는 목표인 아름다움이다. 서양 철학에서 말했던 그 행복에 이르려면 진선미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책도 읽고 깊이 생각하고 타인들과 어려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을 추구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변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만약 사회의 변혁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열매들을 주워 먹으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부채감에 시달리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선의 한자로서의 의미인 타인과 타생명체와의 나눔의 가치가 진정한 선한 삶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여 유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지나치게 미치도록 하면서 그것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한 가지 운동을 극단의 경지까지 가면서 그것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일종의 중독 증상이고 바로 무언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진선미의 조화로운 활동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서양 철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진선미가 미스코리아 상이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스코리아가 진선미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긍정적인 해석과 동양의 아름다움이 아닌 서양식 아름다움을 추종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 진선미의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 답은 반드시 남성이 여성의 귀에 속삭여줘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섹스다.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진선미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아름다운 성생활의 만족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성생활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 원인이라고 하면서 정치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한다. 당연히 이것이 국가와 사회의 문제라면 정치인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건 그렇다 치고 다른 솔직한 내 의견도 틀어놓는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자아실현이니 사회봉사니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성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젊은 몸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개나 고양이나 기르면서 자식도 낳지 않는다. 나는 특히 결혼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기르는 것을 반대하는 편이다. 이유는 이렇다. 사람은 살다 보면 어릴 적에는 사랑받아야 한다.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못하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사랑을 갈망하게 된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 20대, 30대의 관계를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여성과 섹스를 함께 했다면 남자는 백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어야 한다. 이게 주고받는 관계이다. 40대 이상이 되면 이제는 그동안 받은 주고받은 사랑을 아래에 내려야 한다. 즉, 자신이 사랑받는 것보다 주어야 하는 대상이 더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더라면 당연히 자식들에게 그 사랑이 내려갈 것이다. 이 나이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사랑을 필요로 한다면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유아적인 심리인 것이다. 이 시기에 자신의 아이나 손주들이 없어서 내리사랑에 대한 만족을 위해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찬성이지만 젊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이 내리사랑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정신적인 빈곤 상태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 반려동물 문화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현상을 말하는 것뿐이다. 자신이 행복하다면 굳이 말릴 이유도 권한도 없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전통적인 에너지 분출구를 잃어버린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아착관계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현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 논란스러운 주제로 넘어가자. 결혼제도는 굳이 국가가 제도화, 형식화하고 민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은 피해에 의한 상속을 보장해주는 것이지 행복한 성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성생활은 개인적인 다양성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특히 젊은 남성 등의 보수화, 폭력성의 증가,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불행으로 채우려는 혐오성의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들었다. 난 이것에 많이 공감한다. 정치적인 올바름, 정치적 도덕주의와 페미니즘 활동의 역효과로 젊은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배척하는 경향성이 나오게 된 것이다. 아래 팟빵 매불쇼 출처의 유튜브 컨텐츠를 같이 리뷰해 보시지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짝짓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여성이 성매매와 여동을 합법화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페미들이 성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를 많이 추구를 하는데 정작 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폐쇄적이에요. 우리가 성을 그냥 쾌락 정도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즐거운 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이 인간으로서의 품위, 자기 존재 확인. 그래서 오히려 쾌락적이지 않은 성이 최소한의 인간의 조건이 될 때가 있고요. 진짜 각박한 삶에서의 구원일 때도 있습니다. 성인이 동의하에 계약서를 쓰고 찍는 포론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매매가 합법화돼야 된다 봅니다. 자연 상태에서 암컷은 대체로 다 짝짓기를 한답니다. 사자, 호랑이, 수컷은 20% 정도만 짝짓기를 하고 나머지 수컷은 평생 짝짓기를 못한다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짝짓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어느 정도만 생기고 어느 정도만 어필이 되고 이래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도태남이 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 사람들한테도 창구를 만들어줘야죠. 권은지 소나무당에서 정치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젊은 여성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성 또는 성생활은 어떤 경우 인간으로서의 품위, 자기 존재의 확인, 쾌락적이지 않는 성이 최소한의 인간의 조건일 수 있다. 진짜 각박한 삶의 구원이 될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 암컷은 대부분 짝짓기를 하지만 수컷을 20% 정도만 짝짓기할 수 있다. 여성은 외모로 어느 정도만 갖추면 언제든 섹스를 할 수 있지만 남성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남자들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하면 폭력성이 발휘된다고 이야기했다. 남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을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다. 그런데 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성들을 절대 서로 잘 살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변해 서로를 죽이게 될 것이다. 젊은 남성을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여성이고 남성이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성생활이 행복의 중요한 필수 조건임을 이제 서로 인정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성에 대한 죄악시의 편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결혼제도는 철저하게 재산 상속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협약이었을 뿐 개인의 행복한 성생활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결국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붕괴하기 시작했고 이제 국가 주도의 성복지를 과감하게 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저는 판단합니다. 즉, 과거에는 상속을 목적으로 한 부계 중심의 결혼 제도가 인간의 상적인 욕망을 오로지 사적인 영역에서만 통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결혼을 기피하며 이 제도가 수명이 다한 현대사회에서는 억눌린 욕망이 혐오와 폭력성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 과거의 결혼 제도가 위태롭게 담당해오던 성적 통제와 해소의 기능을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흡수하고 새로운 공공제로도 개편해야 한다. 이제 국가도 복지의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접근할 시기가 온 것이므로 우선 성매매 합법화, 정상화해야 한다. 단순한 인간의 욕망 추구를 부두덕한 것으로 죄악시에 불법화한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들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꽉 막힌 정치적, 법적 의식이다. 이 정치적, 법적 의식의 근원에는 능력이 없는 인간들은 자식도 낳지 말고 성적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해선 안 된다는 지독한 능력주의와 인간과 인격 차별주의 내재해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소위 인류 최초의 직업으로 간주한 여성의 성매매를 제도 차원에서 지원하여 성착취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원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이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뇌 눈이 먼 섹스 로봇들을 만들어 이 부분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로봇과 섹스하느니 그래도 여자인 여성과 섹스하고 싶다. 성매매 합법화를 넘어서 성복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해가면서까지 기꺼이 성적 활동을 복지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해 사회적 폭력성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과 정신병 치료를 위해 쓰는 돈보다 적을 것이고 국민은 행복하게 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당연히 나는 민족살인마 독재자 전두환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가 한 정책 중 하나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3S 정책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1980년, 1988년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불만과 민주화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오락, 향락적으로 돌리려 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3S는 다음 세 단어의 머리끄자를 딴 것입니다. 스포츠, 스크린, 영화, TV 등 영상 매체, 섹스, 성적 자금, 퇴폐 풍조. 이 개념은 정식 정부 정책 이름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 운동권과 비판 세력이 우민화 정책을 비꼬아 불러던 별칭이었고 이후 대통령 기록관 등 공식 기록에도 그렇게 굳어진 용어이기도 합니다. 독재자들이 정치적,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폭력과 폭동의 요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성매매 장소를 늘리고 자극적인 섹스 영화, 대표적인 예가 영화 에마 부인, 그리고 스포츠를 활성화했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일부일처제 형태의 결혼 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했고 젊은 남성들의 고립감과 단절성으로 인한 혐오적인 폭력성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합법화에 더불어 국가에서 국민의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 성복지 쿠폰을 발행할 것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너무 멀리 오기는 했다. 그러나 길은 잃지는 않았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성적 권리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제는 금기를 깨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2026년 3월 8일 그저 평범한 인간 박문기 올림.